132쪽. 네. 타이머 해놨죠? 1시간. 네. 네. 신호를 읽었다면 행동하라. 이제 신호가 무엇인지 알았다. 그렇다면 신호가 들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될까? 연준이 이제부터 긴축을 끝내고 양적 완화를 시작합니다 라고 공식 발표를 하면 그때부터 S&P 500 지수 상품을 매수하면 된다. 그렇다면 연준이 긴축을 끝내고 양적 완화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는 행동은 무엇일까? 기준금리 인하다. 정말 쉽지 않은가? 그러면 S&P 500 지수 상품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으면 될까? 연준이 이제부터 긴축을 시작합니다 라고 공식 발표를 할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된다. 대략 7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연준이 양적 완화를 끝내고 긴축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는 행동은 무엇일까? 기준금리 인상이다. 이 역시 쉽지 않은가?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S&P 500 지수 상품을 내다 팔면 된다. 그러면 경기 침체기에 발생하는 주식시장 대폭락을 피할 수 있다. 내가 위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내용을 다시 떠올려보자.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아래 세 가지 문구에 모두 해당된다. 경기 호황기와 침체기는 일정한 패턴이 있고 각각의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신호가 분명하게 있다. 경기 침체기에 S&P 500 지수 하락률이 가장 크다. 만약 경기 침체기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는 폭락장의 손실을 피하거나 역이용할 수 있으면 연평균 2.3% 이상으로 즉 화폐가치 하락분을 상쇄할 만큼 추가적인 복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투자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질문을 한다.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될 때 S&P 500 지수 상품을 팔면 대폭락은 당연히 피할 수 있죠. 그런데 기준금리 인상기부터 대폭락 직전까지도 주식시장은 추가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폭락을 피하려다 그 기간의 수익률도 함께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맞다.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당신은 상당한 투자 지식을 갖춘 사람이다. 칭찬할 만하다. 그래서 대폭락의 하락분은 피하고 기준금리 인상기에도 추가로 S&P 500 지수가 상승하는 것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사용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미국 국채다. 아래표를 보자. 내가 두 그래프를 하나로 묶었다. 위쪽의 그래프는 S&P 500 지수와 미국 국채를 60대 40으로 섞어서 보유했을 때의 수익률이다. 아래쪽의 그래프는 같은 기간 S&P 500 지수의 상승과 하락 움직임이다. 이 두 개의 그래프 비교에서 얻어지는 결론은 S&P 500 지수와 채권을 섞어서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락장에서 손실률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국채는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주식시장이 대폭락하는 위기가 발생하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익률이 상승한다. 그래서 S&P 500 지수와 미국 국채를 섞어서 보유하는 투자자는 주식시장 하락의 손실을 국채가격 상승으로 일부 상쇄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대체적으로 주식과 채권을 섞어서 보유하는 전략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에게는 이 방식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다. 다음요. 초보자를 위한 조언. S&P 500과 미 장기 국채. 내가 연준이 긴축을 시작한다는 신호를 보내면 S&P 500 지수를 전부 팔라고 조언한 이유가 있다. 첫째, 대폭락을 피하면 S&P 500 지수가 발휘하는 연복리 수익률의 감소를 일부 없앨 수 있다. 지난 100년 동안 S&P 500 지수의 연복리 8% 수익률은 대폭 하락할 때 발생한 하락분까지 전부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대폭락만 피하면 연복리 8%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다. 누구도 대폭락의 그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예측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대폭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신호와 패턴뿐이다. 그래서 나는 대폭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신호와 패턴이
발생하는 전 구간을 피하는 전략으로 대폭락을 피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략에도 숨은 문제가 하나 있다고 말했다. 대폭락이 일어날 전체 구간을 피하게 되면 그 구간에서 S&P 지수가 올릴 수 있는 수익률도 함께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수익률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 다음 표 27은 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다. 기준금리 움직임과 미국 10년물 장기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을 비교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준금리가 오르면 미국 10년물 장기국채도 오른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내리면 미국 10년물 장기국채 금리도 내린다.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동조화 패턴을 가지는 상당히 예측 가능한 움직임이다. 그 원리가 무엇일까? 원리가 궁금한 독자를 위해 미국 10년물 장기국채 금리와 기준금리의 관계를 설명해보겠다. 채권시장의 가장 중요한 힘은 기준금리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채권금리도 상승한다. 지금 기준금리가 매우 높다면 채권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채권금리도 하락한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낮다면 채권금리도 낮을 수밖에 없다. 이 패턴이 크게 움직이는 흐름 안에서 표 28처럼 그때그때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에 따라 국지적으로 채권금리의 움직임이 달라진다. 표 28은 미국 기준금리와 10년, 20년, 30년 미국 국채금리의 움직임을 비교한 것이다. 나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움직임을 기준으로 10년에서 30년물 미국 장기국채 금리의 움직임은 5단계로 구분된다. 그 그래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 시작을 장기국채 금리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시작점으로 삼았다. 1단계 경기 침체 발발, 기준금리 대인하, 안전자산 선호도 증가로 미국 장기국채 수요 상승, 국채가격 상승, 10년에서 30년 장기 국채금리 하락. 2단계 경기 침체 후 경제의 기술적 반등기, 양적 완화 효과 초기, 미국 장기 국채 발행량 증가, 국채가격 하락, 10년에서 30년물 장기 국채금리 상승. 3단계 기준금리 인상 직전, 긴축 시작기, 안전자산 선호도 증가로 미국 장기 국채 수요 상승, 국채가격 상승, 10년에서 30년물 장기 국채 금리 하락. 4단계 기준금리 인상 중후반기, 위험자산 선호도 회복, 기준금리 인상분 반영으로 10년에서 30년물 장기 국채 금리 재상승. 5단계 기준금리 인상 최고점 부근 도달, 경제 침체 우려 증가로 안전자산 선호도 증가하면서 10년에서 30년물 장기 국채 금리 하락. 일반적으로 미국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양적 완화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기술적 반등을 시작하고 양적 완화 효과가 끝나가면 기술적 하락을 한다. 참고로 2011년에서 2012년의 경우 미국 경제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유럽에서 금융위기가 지역적으로 발생하면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났고 그 결과 장기 채권 금리가 하락했다. 대체적으로 미국 장기 채권 시장의 장기 추세는 우하향하는데 이는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의 장기 추세가 우하향하기 때문이다. 단기 국채 금리와 장기 국채 금리 간의 관계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먼저 둘 간의 금리 수익률 차이다. 장기 국채 금리는 단기 국채 금리보다 일반적으로 높다. 돈을 오래 빌려줄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돈을 오래 빌려주는 장기 국채가 단기 국채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게 상식이다. 수요와 공급 면에서도 장단기 국채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수요 측면부터 살펴보자. 투자자들은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간다는 불안이 커지면 단기 채권은 매도하고 만기가 긴 채권을 대거 사들인다. 하지만 채권금리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반영되어 단기 장기 채권의 평균 금리는 높아진다.
그러면 장기 채권의 금리는 하락하고 단기 채권의 금리가 더 높아진다. 물론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단기 국채금리, 장기 국채금리 모두 하락한다. 채권금리에 기준금리 하락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상황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미국의 단기 국채금리, 장기 국채금리가 모두 하락한다. 반대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끝낸 후에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면 위험자산 선호도가 증가한다. 그러면 안전자산에 속하는 국채 수요가 감소하면서 국채금리도 상승을 멈추고 조정을 받는다. 다음으로 공급 측면을 살펴보자. 미국 정부가 적자 재정을 늘리기 위해 장기 국채 발행을 늘리면 장기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높아진다. 반대로 미국 국채 공급이 감소하면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는 하락한다. 참고로 미국은 오랫동안 경제 호황기와 경제 위기 시에 모두 국채 공급량을 늘렸다. 그만큼 국채 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국채 금리는 상승해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미국 경제가 가장 탄탄하고 위기 때마다 안전자산인 국채 수요가 더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기현상이 발생 중이다. 이는 국가 간 국채 안정성 평가의 상대성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기준금리가 오를 때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면 수익이 나는 금융상품을 매수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장기 국채 금리가 내리면 수익이 나는 금융상품을 매수할 것이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오를 때 대폭락을 피하기 위해 S&P 500 지수를 매도하는 전략으로 포기한 수익률은 긴축 기간에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는 국채 상품에 보전받으면 된다. 이것으로 초보자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S&P 500 지수와 미국 장기 국채를 활용한 금융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었다. 5070 세대 1억으로 은퇴 준비 끝내기.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모두 반영한 포트폴리오 순환 전략의 실내 중 하나다. 먼저 경제 호황기에는 S&P 500 지수를 따라 움직이는 ETF, SPY를 매수한다. 그러다가 미국 연준이 긴축 정책을 시작한다고 발표하면 S&P 500 지수를 따라 움직이는 ETF, SPY를 매도하고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할 때 수익을 내는 ETF, TBF를 매수한다. 그리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끝냈다고 발표하면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할 때 수익을 내는 ETF, TBF를 매도하고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내는 ETF, TLT를 매수한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내는 ETF, TLT가 큰 이익을 낼 것이다. 이거는 요약했는 거고, 마지막으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끝냈다. 더 이상 기준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하면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내는 ETF, TLT를 매도하고 다가올 경기 침체 탈출과 새로운 경기 호황기를 위해 S&P 500 지수를 따라 움직이는 ETF, SPY를 다시 매수하면 된다. 참고로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펀드를 말한다.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 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 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인덱스 펀드와 주식을 합친 형태다. S&P 500 같은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 외에도 배당주나 가치주 등 다양한 스타일을 추종하는 ETF들도 상장되어 있다. 나는 이것을 거시적 경제금융 흐름에 따른 포트폴리오 순환 전략이라고 부른다.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은퇴 준비 전략이다. 이 전략을 구사하면 투자자의 매매 타이밍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연복리 12에서 14%의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 나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이 전략을 10년만 착실하게 구사하면
미래를 단단하게 만들 은퇴 준비가 가능하다고 본다. 표 29의 계산표를 보라. 50세 가장이 최초의 투자 금액 1억 원을 가지고 앞에서 언급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착실하게 수행하여 연복리 12%의 수익률을 매년 기록하면 10년 후인 61세 1월부터 자신의 투자 계좌에서 매월 생활비 300만 원씩을 꺼내 쓸 수 있다. 그리고 80세 1월부터는 매월 꺼내 쓸 수 있는 생활비를 400만 원씩으로 늘려도 된다. 그러고도 자녀에게 3억 원 정도의 돈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5070 세대 가장이라도 다른 무리하고 이상한 방법을 쫓아다니지 말라고 조언한다. 70세가 되었어도 늦지 않았다. 10년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된다. 참고로 내가 소개한 방법과 포트폴리오 이외에도 좋은 투자법은 많다. 한국 종합주가지수 상품과 한국 국채를 이용해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미국보다 약간 수익률이 낮을 뿐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다. 지혜로운 은퇴 준비를 위해 금융연금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자. 만약 투자를 하고 있는 독자라면 이 말도 함께 기억했으면 한다. 금융연금의 효과를 얻으려면 투자를 도박처럼 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이번 장을 끝내도록 하자. 내가 이 지혜를 나누고 나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다. 왜 이런 쉬운 방법을 사람들이 모를까요? 나의 대답은 이렇다. S&P 500 국채 투자도 다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결시키면 연복리 10에서 14%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수익률을 장기로 늘리면 이런 금융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계산해 보지 않은 것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더 나온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하는 건가요? 나의 대답은 이렇다.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1년에 8% 수익률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8%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루에도 8%를 벌 수 있는데 1년 8% 수익률이 눈에 들어올까요? 이런 욕심에 빠지면 1년 12에서 14%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리고 재미없고 작은 수익률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3장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미래학자의 두 번째 도구 소유의 사명. 거꾸로 돈이 나를 다스리는 삶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계속해서 금융연금 개념을 강조하고 거시적 경제 흐름에 따른 포트폴리오 순환 전략을 알려주는 이유는 모두 부자 되세요 같은 말을 위치기 위함이 아니다. 그보다는 미래의 가난, 궁핍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지혜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다. 준비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다. 더구나 지금까지 내가 말한 지혜는 나만의 노하우가 아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도 이런 말을 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 지혜가 없고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의 가난이 도둑처럼 찾아온다. 그러니 이제부터 지혜를 친구 삼고 부지런히 노력하라. 그러면 누구나 내가 쓸 것을 넘어서는 소유를 얻을 수 있다. 100에서 120세 시대를 살아갈 미래 준비도 누구나 가능하다. 시간이 돈을 다스리게 만드는 데는 10년이면 충분하다. 나는 이것을 10년의 법칙이라 부른다. 시간의 힘을 50년으로 늘리면 더욱 놀랍다. 지금 당신의 손에 들린 돈에 50년이라는 시간의 힘이 곱해지면 그 돈은 700배로 늘어난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모든 돈에는 액면가 700배의 잠재력이 있다. 만일 버핏이 65세에 사망했다면 그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 현재 820억 달러, 93조 5,538억 원으로 추정되는 그의 재산 중 90%가 사라지게 된다. 현 재산의 10분의 1만 남는다. 반대로 해석하면 이는 버핏이 현 재산의 90%를 65세 이후에 읽었다는 의미다. 나도 돈을 액면가로 계산하지 않는다. 3번의 실패를 경험한 뒤 나는 돈을 시간의 힘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돈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언제든 돈은 필요한 만큼 다스릴 수 있다.
시간의 힘을 알기에 지금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나에게는 돈을 잃는 것보다 시간을 잃는 것이 더 크게 다가온다. 돈을 쉽게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애초에 돈은 쉽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며 쉬운 것에는 그만큼의 위험이 따른다. 쉽게 번다는 것은 빨리 번다는 의미다. 그러나 돈을 벌 때도 우리는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 바로 시간의 수고와 인내의 노력이다. 투자의 본질은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행위다. 미래학자인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인공지능 같은 기술이 발달하면 인간의 일자리가 모두 사라지고 소수의 사람이나 기업이 모든 부를 독점하는 비참한 미래가 오지 않을까요? 나는 단연코 아니라고 대답한다. 첫째,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일자리는 없어지지 않는다. 과거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뿐이다. 과거의 직업은 사라지지만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진다. 둘째,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99%의 부를 한 회사가 독점한다고 가정해보자. 상관없다.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공동소유권을 획득하면 된다. 한 국가가 99%의 부를 독점한다고 가정해보자.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나라의 인덱스를 사서 국가 자본의 공동소유권을 획득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 나라 시민은 되지 못해도 그 나라 총 생산의 지분은 획득할 수 있다. 이것을 알면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최고의 분배 시스템이 바로 금융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는 투자 시장의 기본 원칙은 부의 분배다. 그 분배가 단기적인지 장기적인지의 차이일 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그 시스템 안에서 투자를 마치 게임 혹은 도박처럼 한다. 시간과 수고를 들여 공부를 하지 않고 주사위 놀이나 홀짝 맞추기 게임을 하듯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부의 분배 효과를 절대 얻을 수 없다. 민주주의 시스템이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시스템 중 하나이지만 오용하는 사례가 넘쳐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누구나 금융 시스템의 본질을 이해하고 시간을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면 돈을 이길 수 있다. 아이들의 미래, 젊은이들의 미래, 은퇴의 미래의 최대의 적인 돈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이런 지혜를 나누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 나의 철학 중 하나인 소유에도 사명이 있다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다. 나는 경제적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 돈이나 물질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소유의 사명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잉여자산을 관리하는 데 실패한다. 경제적 지옥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잉여자산이 발생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경제적 여유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자만에 빠진다. 이번 달에 발생한 잉여자산이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자만이다. 이 자만심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순간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잉여자산을 미리 가져다 쓰는 어리석은 행위를 시작하게 된다. 바로 빚이다. 그렇게 오늘의 잉여와 미래의 잉여를 마구 끌어다 무분별한 소비에 허비한다. 심지어 미래에 지출해야 할 돈까지 끌어다 쓴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내가 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다스리는 생활이 시작된다. 그리고 평생을 돈에 끌려다니게 된다. 정확하게 빚에 끌려다닌다. 빚을 갚으려고 삶의 모든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고 포기한다. 나의 행복, 삶의 여유, 가족의 사랑, 이웃을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 등 모든 것을 버리게 된다. 이런 삶이 돈에 지배당하는 인생이다. 그리고 내 경험상 이런 지옥 같은 삶은 잉여자산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면 돈 버는 지혜와 소유의 사명을 아는 지혜. 나는 그동안 자신의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다.
우선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용기 있는 행동을 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빛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빛의 굴레에서 한 번에 벗어나는 마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정석만이 있다. 불필요한 지출을 멈춰라. 가구나 전자기기 같은 물건들의 신규 구입을 당분간 미룬다. 급하지 않은 지출도 미뤄라. OTT, 음악 구독, 문화생활, 외식, 신발, 의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불필요한 재화를 매각해라. 재화는 재물재, 물건화자를 쓴다. 재화는 일상에 필요한 것 중에서 쌀, 옷, 책, 가구, 자동차, 집처럼 만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것들 중에서 당장 효용 가치가 낮은 것은 과감하게 팔아서 현금화하라.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라. 보험 재설계, 사교육비, 재설계, 통신비 재설계, 식비 및 공과금 재설계 등이다. 감정이 바라는 것을 참고 연기하라. 원하는 것을 영원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내 마음, 내 감정이 충동적으로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은 충족시켜주지 말라는 뜻이다. 조금만 참고 미래의 어느 날로 연기하라. 금리 인하 요구권, 저금리 대출 교체 등으로 단 1%라도 이자 비용을 조정하라. 1,000만 원의 1%면 10만 원이다. 이 10만 원을 연 14% 복리 수익률로 50년을 묻어두면 7천만 원이 된다. 추가로 빚을 내지 마라. 신용카드 사용을 축소하고 현금만 사용하라. 매달 재정 운용을 흑자로 돌려라. 이런 정석을 행동으로 옮기면 누구나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매달 지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 돈으로 차근차근 빚을 갚아라. 최악의 경우 이런 방법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손절하는 것도 용기다. 집, 차, 사업 등 더 망가지기 전에 손절해라. 개인 회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손절하고 포기한다고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나의 지혜가 부족했던 것에 대한 대가로 받아들이고 손해를 감수해라. 그리고 다시 차근차근 시작하면 된다. 인생은 길다. 빚을 갚거나 손절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지혜를 침고로 삼고 부지런히 노력하라. 잉여 소유가 발생하면 추가 소비로 이를 없애버리지 말라. 대신 저축할 돈으로 만들라. 자산 증식용이 아닌 현금 유동성 확보용 저축이다. 즉 투자할 돈을 만드는 것이다. 자산 증식은 저축이 아니라 건강한 투자로 한다. 지금 당신 손에 들린 돈은 액면가로 바라보지 말라. 당신이 만든 잉여 자산에 50년이라는 시간의 힘을 곱하면 700배가 된다. 돈을 시간의 힘으로 계산하라. 700배의 효과를 생각하면 그 작은 잉여 자산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지혜를 친구 삼아 부지런히 노력하여 잉여 자산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불려가는 단계에 들어서면 소유에도 사명이 있다라는 나의 말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자본주의 시대, 우리는 돈 없이 살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지혜를 친구 삼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내가 쓸 것을 넘어서는 잉여 자산을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도 아무리 돈이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도 나의 인생이 끝까지 행복하려면 돈을 버는 지혜와 더불어 소유의 사명을 아는 지혜도 가져야 한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소유의 진짜 정체 파악하기. 2장에서는 좁게는 돈 혹은 부에 관한 이야기, 넓게는 소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높아심에서 강조하건대 내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책이 부자 되기를 격려하거나 당신은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한다거나 부자 되는 것이 성공의 척도라는 말을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님을 밝힌다. 나는 부자 되기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뒤에서 자세히 말하겠지만 돈을 목표로 삼기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선 안 된다. 돈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돈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며 인생의 수단이지 척도가 아니다. 한 인생의 척도는 자기 이름의 가치다.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자.
돈이 목표가 되어버리면 말년에 인생의 허물을 고백하게 된다. 인생은 행복하기 위해 애쓰고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만 달려가서는 안 된다.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돈만을 쫓다 보면 갖가지 유혹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근심에 찔려서 결국 나의 미래를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기 쉽다. 사전에서 부는 넉넉한 재산을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는 재산이 매우 넉넉하게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부른다. 나는 이것을 넉넉한 재산의 넓은 개념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내가 이번 장에서 언급할 부는 이런 넓은 개념이 아닌 좁은 개념의 부다. 내가 사용하는 좁은 개념의 넉넉한 재산은 자본주의 시대에서 생존에 필수적인 돈을 제외하고 남은 잉여 자산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잉여 자산은 어떻게 만들까? 잉여 자산을 만드는 방법은 근검절약과 재투자다. 근검절약이란 부지런히 일하고 검소하고 사치하지 않고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만 쓰는 태도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되긴 했지만 지금도 근검절약과 재투자를 지혜롭게 실행하면 누구에게나 나름의 잉여 자산이 계속 만들어지고 규모도 늘어난다. 단지 사람마다 잉여 자산의 크기가 다를 뿐이다. 소수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는 불균형이 과거보다 더 커졌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면한 사람은 생존에 필요한 돈을 얻고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행복을 지킬 만큼의 풍부함에 이를 수 있다. 잉여 자산은 지혜롭게 투자하고 참고 기다렸을 때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온다. 이번엔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소유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물론 돈도 그 중에 하나다. 우리에게는 돈 이외에 무엇이 있는가? 건강이 있고 재능이 있고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다. 일자리도 있고 피곤한 몸을 눕혀 쉬게 할 보금자리도 있다. 그렇다. 소유의 개념에서 둘러보면 우리는 가진 것이 매우 많은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돈 하나 때문에 나머지 가진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인생이 너무 많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돈은 필수다. 하지만 더 나은 미래는 돈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더 나은 미래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소유를 단단하게 만드는 첫걸음, 자족. 소유를 단단하게 하는 비결은 자족에서 시작한다. 자족의 사전적 의미는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상태다. 그렇다면 자족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내 경험에 따르면 자족도 훈련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자족을 훈련하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게 된다. 자족을 훈련하면 부에 대한 올바른 마음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길러진다. 또한 자족은 진리를 깨우칠 때 얻을 수 있다. 바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진리의 말이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이들이 갖는 오해 중 하나가 자족은 상당한 수준의 잉여재산이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나 가능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혹은 돈에 얽매이고 의지하고 물들고 혹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부자에게만 있다는 착각이다. 다시 말해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잉여재산, 돈과 재물이 적기 때문에 아직은 자족을 말할 상태가 아니다. 또한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돈에 얽매이고 돈에 의지하고 물들고 돈만 사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라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착각이다. 자족은 마음의 상태 그 자체지 소유의 규모와 관계없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환호를 받아도 행복하지 못하다. 반대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심지어 건강을 잃어도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반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적은 소유라도 인생이 단단해진다. 나는 3번째 실패의 시간에 아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아픔까지 겪었다.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한 마음은 자족이었다. 좋은 의사를 만나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된 것이 감사했다.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 곁에 남아준 것에 감사했다. 내 주위에 여전히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잘해보자고 격려하는 가족이 있어서 행복했다. 그렇다. 내 손에 있는 돈 몇 푼으로 희로애락하면 안 된다. 아무리 실패했어도 돈을 잃었어도 아직 내 주위에는, 내 안에는, 내 손에는 소중한 것과 소중한 사람, 소중한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없는 것과 이미 없어진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지 말고 내가 가진 소유물로 보고 자족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누구나 알 것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족하는 데서 오는 기쁨과 만족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기쁨이나 만족과는 다르다는 것을. 자족은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 음식은 배고픈 만큼 맛있고 행복은 고생한 만큼 커진다. 내가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내게 족하다는 마음의 훈련을 하라. 이 훈련을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지고 미래는 단단해질 것이다. 자족에 대해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자. 자족은 다음 3가지를 아는 것이다. 첫째,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재물과 부의 양이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도 많아진다. 재산이 늘어나면 지출도 늘어난다. 눈으로 보는 재미는 있겠지만 근심도 많아지고 실제로 그 모든 재산을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유익은 별로 크지도 않다. 빚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다. 재물과 부를 손에 쥐는 것과 누리는 것은 별개인 경우가 많다. 이 땅의 물질은 영원하지도 않다. 어느 날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허무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재물과 부의 양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다른 사람이 가진 재물의 분량을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 목 이상의 부를 탐내서 남을 시기하면 관계가 깨진다. 재물을 탐내고 사랑하고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면 만족이 없고 만족이 없으면 남을 시기하고 원망하게 된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잉여 재물과 잉여 소유에는 책임과 사명이 따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부의 불균형 분배를 해결하는 나눔의 책임도 커진다. 사람이 돈을 버는 이유는 2가지여야 한다. 하나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다. 다른 하나는 생존에 필요한 재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잉여 재물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급여로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부의 불균형 분배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능력의 차이를 무시하고 생산물을 똑같이 분배하는 공산주의 실험은 이미 실패로 결론이 났다. 오늘날 시간이 갈수록 자본주의가 망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버릴 수 없다. 그냥 고쳐 써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돈에 대한 경쟁은 피할 수 없다. 돈을 버는 능력의 차이로 발생하는 부의 불균형도 피할 수 없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치명적 약점이고 이 치명적 약점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하지만 이 약점은 2가지로 보완될 수 있다. 하나는 공정한 세금이다. 세금은 강제적으로 잉여 재물을 함께 사는 사람들과 나누는 제도적 장치다. 다른 하나는 재물을 각자 분량에 맞게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눠주는 부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이다. 이 책임은 엄청난 부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세금 납부의 책임이 있듯 누구나 자기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재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잉여 재물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
그러면 사회 전체가 풍족함과 윤택함을 얻는다. 이것이 더 나은 미래의 모습이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가르쳤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 사람이 자족 안에 머물면 자기보다 적게 가진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남보다 많이 소유함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책임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기에 겸손해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족 안에 머물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격려하고 돌보고 억울하게 하지 않고 면제하고 붙들어준다. 반대로 사람이 자족하지 못하면 남보다 많이 가질수록 근심이 커지고 소유는 자기를 찌르는 칼이 되고 헛되고 악한 병이 되고 만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은 부와 소유에 대한 초월적 태도인 자족에서 시작한다. 좋은 재투자의 세 가지 원칙, 사람, 국가, 기업. 자족이 훈련되면 많은 것이 바뀐다. 돈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 행복을 바라는 관점도 바뀐다. 그리고 재투자에 대한 원칙도 바뀐다. 나는 재투자를 단순하게 돈을 불리는 기술로만 보지 않는다. 거기서 더 나아가 미래에 더 많은 나눔을 위해 잉여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여긴다. 근검 전략이 착하고 지혜롭게 열심히 일하는 것과 관련된다면 재투자는 착하고 지혜롭게 남기는 일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족하는 마음에서 근검 전략과 재투자를 실행하면 누구에게나 나름의 잉여 재산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 규모도 점점 늘어난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이 더 나은 미래, 더 단단한 미래를 만드는 준비다. 나의 기준에서는 잉여 자산, 돈과 재물의 재투자는 대략 다음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게 좋다. 첫째, 사람에게 재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더 나은 미래, 더 단단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한 재투자에 부지런해야 한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그 다음 대상은 고용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 미래 인재 양성은 작게는 우리 자녀, 크게는 우리 사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이다. 둘째, 국가에 재투자해야 한다. 국가에 재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가는 공의와 정의를 흐르게 하여 사회악을 제어하고 우리의 자녀를 다양한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정치인과 공무원의 핵심 역할도 악이 사회 안에 가득해지는 것을 막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인과 공무원에게는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고 불이한 이익과 착취를 미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억울함에서 구해야 하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요구된다. 우리가 잉여 재산, 돈과 재물을 국가에 재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가 공의와 정의를 흐르게 하여 사회 안에 악이 퍼지는 것을 막고 우리 자녀를 다양한 위협에서 보호하는 사명을 온전하게 담당하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에 재투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성실한 세금 납부다. 셋째, 기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우리가 기업에 재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우리의 잉여 재산을 기업에 재투자하는 일은 기업의 성장을 도와 국가 경제 전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선한 일과 연관된다. 기업이 성장하면 고용이 증진된다. 국가가 성장하면 사회적 약자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이는 곧 전체 국민의 평균적인 삶의 개선으로 이어진다. 둘째, 우리의 잉여 자산을 기업에 재투자하는 일은 적극적인 부의 분배를 시행하는 선한 일과 연관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제4차 산업 혁명기에는 글로벌 기업의 독점 문제가 심각하다.
자본주의 시대에 기업의 독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국가가 기업에게 정당한 세금을 거두거나 국민이 기업에게 투자하여 기업의 이익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마지막 셋째, 우리 잉여 재산을 기업에 재투자하는 일은 100세에서 120세 시대를 살아가는 실천적 지혜와 연관된다. 풍년의 시기에 다가올 흉년의 시기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행동이다. 장수는 분명 축복이지만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장수 시대를 잘 준비하는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 미래학자로서 나는 사람들에게 12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준비로 세 가지를 제시하곤 한다. 첫째, 100세 시대에는 90세까지 일할 준비를 해야 한다. 둘째, 65세 이후로 빠르게 늘어나는 의료 비용에 대비하기 위해 건강관리와 중증 질병 보험을 들어야 한다. 셋째, 근검 전략하여 만든 잉여 재산을 기업에 재투자하여 65세 이후에 사용할 미래소득의 일부를 준비해야 한다. 기업 재투자로 10분 정도 남았어. 누리는 기하 급수적 자산 증대 효과. 일반인이 기업에 재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바로 주식 투자와 채권 투자다. 주식과 채권 발행은 기업 입장에서는 민간 자본시장에서 기업 운영비와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 방식이고, 여기에 투자하는 개인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익을 정당하게 재분배받는 방법이다. 기업은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투자를 늘려 지금 당장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제품 생산을 증대시킨다. 개인은 잉여 자금과 시간을 투자하여 기업의 성과를 미래에 공유한다. 내가 개인이 기업에 재투자하는 행위가 선한 일이며 소유를 단단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기업에 재투자하는 행위를 다른 측면에서 더 설명해보자. 자본주의 시대에 개인의 부에 영향을 주는 경제학적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소득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자산 효과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소득 효과다. 근검 절약으로 만든 잉여 재산을 잘 불려가는 것은 자산 효과다. 100에서 120세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이 소득 효과와 자산 효과의 생애 주기별 비율을 잘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20대까지는 부모가 자식에게 자산을 마련해 준다. 대부분 무형 고정 자산이다. 무형 고정 자산은 지적 재산, 특허, 노하우, 지식 등 영업권, 상표권 등을 뜻한다. 20대 전까지는 부모가 자신의 소득을 사용해 자식을 학교에 보내 공부를 시키는 것이니 자식에게 지식이나 기술, 노하우 등 무형 고정 자산을 형성시켜 준다고 볼 수 있다. 자녀는 20대 이후부터 대략 50세까지 자기 스스로 무형 고정 자산을 사용해서 매월 소득을 올린다. 소득 효과의 시작이다. 소득 효과는 30에서 40대 시기에 가장 절정에 오른다. 그 다음으로는 매월 벌어들인 소득으로 추가 자산, 잉여 자산을 만들고 그 추가 자산을 다시 활용해서 소득 효과를 늘리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잉여 자산을 활용해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는 것은 유형 고정 자산을 만드는 행위다. 토지, 건물, 기계, 장치 등 유형 고정 자산은 추가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내서 소득 효과를 늘리는 데 필요하다. 반면 매월 번 돈의 일부를 사용해서 책을 사보고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은 무형 고정 자산을 만드는 행위다. 이 모든 행위를 소득의 재투자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이 만들 수 있는 자산은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유동자산이다.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할 정도로 회전 속도가 빠른 자산을 뜻한다. 개인의 유동자산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인이 소유한 금반지, 컴퓨터나 유명 신발 등 팔아서 현금화가 가능한 제품이다. 이것을 재고 자산이라 부른다. 다른 하나는 현금, 은행에 있는 예금, 친구에게 빌려준 돈, 단골 손님에게 달아둔 외상 매출금,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이다.
이를 당좌 자산이라 부른다. 대부분의 사람이 50세를 넘어가면 소득 효과가 빠르게 하락한다. 그런 상황에서 남은 50에서 70년을 단단하게 만들려면 자산 효과를 키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동 자산 중에서도 당좌 자산, 또 당좌 자산 중에서도 시간의 힘을 이용하면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당좌 자산을 만들어야 한다. 바로 주식이다. 이렇게 주식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개인에게도 중요한 경제활동이며 120세 시대를 단단하게 준비하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참고로 당좌 자산이라도 채권은 선형적으로 가치가 더해지는 자산이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하급수적 성장 효과, 즉 시간과 복리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만든 효과를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 경제는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저성장기에 진입하면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거의 모든 자산들은 선형적 가치 상승을 한다. 선형적 가치 상승을 금융용어로 바꾸면 단리가 된다. 단리는 이자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자산 증가 속도가 느리다.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도 과거처럼 큰 폭의 상승 추세를 지속하기가 어렵다. 물가 상승률 수준의 상승이 현실적이다. 만약 제로 성장기에 진입하면 이런 선형적 성장조차 멈춘다. 거의 모든 자산의 가치가 제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재투자 대상 선정과 전략의 지혜와 신중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조언하는 대상은 당좌 자산, 주식과 채권이고 전략은 전 세계 경제의 호황과 불황의 패턴과 사이클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준비를 최대한 일찍 시작하는 것이다.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 효과에 힘이 붙으면서 미래 준비 효과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소유의 단단함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읽을까요? 지금 한 번만 남았네요. 한 번 읽고 끝나겠네.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끝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두 번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오늘 선생님은 당좌 자산이 응. 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안 선생님도 하고, 나름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남편분이 잘할 것 같은데 남편이 워낙 잘하시니까. 워낙 잘하는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한 번에 30쪽씩 읽고 있어요. 132페이지부터 오늘 읽기 시작해서 네, 175까지 읽었으니까 두 번은 읽겠네. 두 번은 그래도 오늘 많이 읽었다. 43쪽 읽었다. 한 시간 많이 온전히 읽었어요. 읽었으니까. 거의 온전히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 읽으면 3번에서 4번이면 끝날 것 같아. 이 정도 두께는. 두 번 하면 될 것 같아. 한 달에 한 권. 한 달에 한 권. 한 달에 한 권? 우리가 지금 오늘 5번째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중간에 늦게 오게 돼가지고 그다음에 못 읽은 날도 있고 뭐 이래서 좀 그래도 거의 30쪽씩은 읽었어요. 각성되고 있죠 우리 지금 이 책 읽으면서 각성되고 있나요? 이 책은 이게 나는 이 부분이 이렇게 오늘 소유의 진짜 소유의 정체 사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해줘서 되게 다른 책하고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편안합니다. 왜냐면 삶의 그 돈은 부수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삶의 지향점이고 방향점이잖아요. 선생님. 네. 필수적인 한 요소인데 그리고 아니 한편으로 그게 그렇게 다는 생각하고 아닌 있었거든. 거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미래의 예언자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생의 돈이 전부가 아니야. 조금 이따 아들한테 연락이 오면 가야겠네.